앞서 많은 분들께서 아주 기대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조 강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자분은 세종대학교 김희연 교육혁신처장님이십니다. 세종대학교는 자율 전공 선택제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세종대학교 자율 전공 선택제 도입과 과제, 대학 혁신의 비전과 딜레마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연 교육혁신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김희연입니다. 조금 전에 아나운서분께서 저희 학교가 전공 자율 선택제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아직 물음표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가 우리 학교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큰 기로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제가 정말 요즘에 어저께 또 설명회 3주기 이제 연구재단에서 했고요. 시간을 내서 원주까지 언제 오면서 참 이런 시간이 모처럼 한가하고 운전하는 시간이 참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게 지낸 지난 몇 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어떤 정말 남이 보기에 훌륭한 성과를 이렇게 했으니 저희 자랑도 하고 다른 대학이 잘 저희를 따라와 주세요. 뭐 이게 이제 선도의 의미일 텐데요. 선도의 의미보다는 정말 저희가 겪은 고통과 때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딜레마들을 진솔하게 같이 나누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50분이나 주셔가지고 한 30분만 주셔도 되는데 본의 아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의 여러 시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의 어떤 비전 그리고 특징을 조금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학교의 비전과 박사구조의 특징, 그 다음에 전공자율 선택제 유형 1과 유형 2는 어떤 식으로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 전방위적인 아무래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개선을 했었는데요. 그런 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원했던 평가 보고서의 틀도 그랬고 제도 기반 혁신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그 추진 성과는 도대체 무엇인지, 추진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대학 혁신의 과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비전을 창의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이런저런 보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대학 제가 2000년도에 처음에 학교에 임용이 됐는데요. 그때도 글로벌을 지향을 했었고요. 그때도 세계대학 평가가 몇 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교원들이 아니 그런 등급의 순위에 목숨 걸고 이런 이제 논리가 너무 목표치도 황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슨 등수에 목매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탑다운식의 비전은 세워졌었고요. 그 비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목표치를 발전 계획에 명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물론 그 전에는 500이었다가 250이었다가 10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100이라는 수치가 등장한 한 10년 전쯤에 내부에서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대학은 글로벌을 지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국내 대학 그 당시에 20년 전부터 기억하시면 중앙대학 평가, 중앙일보 평가도 있고 그런 대학들의 평가에서 세종대학교라고 하는 수도권에 있기는 하지만 사립대학이 가지는 위상이라는 것이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를 지향하기보다는 글로벌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로벌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저희가 대학 혁신지원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프로그램들에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을 채용을 할 때요. 직원 선생님들 토익 점수 980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980 통과하지 않은 특수직들이 있는데요. 그 특수직들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내부에서 얘기를 하죠. 아니 980만 통과하면 뭐해? 와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30분인가요? 네, 그럼 50분이 아니라 30분이라 참 다행입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튼 그런 이제 곳곳에 이 혁신 사업엔 드러나지 않은 정말 깨알 같은 글로벌 지향점들이 사방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목표하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 타 대학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만 보아도 2024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서울대 200위권 안에 들어간 유일한 서울대 135위, 그리고 저희 대학이 241위를 차지했고요. 또 이 아시아 랭킹 50위 대학에서는 국내 대학이 3개가 포함이 됐는데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서 세종대가 50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TH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국내 대학 순위 7위. 보시면 알겠지만 TH 평가에서는 7위인데요. 국내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여전히 17위입니다. 그것도 3단계나 올라가서 23년도에 20위였다가 17위로 올라갔지만 저희가 국순세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국민대, 단국대, 뭐 세종대, 숭실대 이 대학들이 가지는 어떤 그 순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명문대 순위가 바뀌고 있다면서 중앙일보에서 각 여러 지표별로 순위들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 딸랑 한 개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유일합니다. 그 말은 국내 기준이 다르고 해외 기준이 다르고, 물론 해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학 평가 안에서의 수위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떤 색깔인지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혁신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혁신사업단장을 맡기 이전에 2016년부터 한 5년 정도 코로나를 포함해서 혁신원장을 했었습니다. 정말 왜 나한테 보직만 주어지면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닥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싫습니다. 도대체 매번 혁신을 하라는데 뭘 어디까지 혁신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어서의 혁신은 도대체 뭘까? 이거는 저희가 고민하는 바이고 정답은 앞으로 현재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비전을 세계에 둘 것이냐 국내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국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세계에 둠으로써 혁신을 이루어갈 것이고 어떤 대학은 또 국내에 더 방점을 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이분법적이어서 이거를 한쪽만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사회 환경도 점차 개선할 것이냐, 우리가 대전환 시대 얘기하지만 뭘 어디까지 대전환할 것이냐, 소소한 개선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소소한 개선도 너무나 중요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에서 전환을 못하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전환보다는 개선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원천으로 보면 대학 자체와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전공자율선택제는 저희는 절대 교육부가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학과 단위의 모집을 매우 선호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정권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돌아갈까를 이제 꿈꾸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뿐만 아니라 부서 업무냐 대학 문화냐, 제가 2022년도 대학 2주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1주기에 굉장히 여러 어려움과 실패를 한 저희 대학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장이 되었는데, 그때 부서들이 다 혁신사업단 하면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거기서 다 예산의 집행이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 교비를 쓰고 싶지 사업비를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건 알아서 그 부서에서 잘 해결해주고 우리는 건들지를 말아라. 이제 이런 이제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면서 계속 그 부서 선생님들 만나고 차장님 설득하고 총장님도 설득하고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이게 혁신이 대학 문화로 자리 잡았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얘기를 하니까 소통을 하니까 요즘에 대학 혁신사업단이 이렇대 요즘에 이런 일을 한대라는 얘기는 많이 옛날보다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대학 문화 전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이냐 부서 업무로부터 시작하는 거에서 무엇이 먼저이냐는 그 대학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탑다운과 바텀업도 사실 이것도 어떤 저희가 미드업 다운이라고 말은 붙였는데요. 예전엔 탑다운이 강했고 사실 바텀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성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재단이 굉장히 강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의사결정 구조도 그러하고 근데 그렇다고 보면 바텀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조건 다 올라가서 관철되는 것만이 최선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탑다운이 강했던 학교지만 점차 바텀업이 더 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강해진 학교이기는 맞다. 동기라고 하는 면도 생존이냐 선도냐인데요. 모두 다 선도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다른 발표에서 생존이 굉장히 터부시 되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생존하려다 보면 선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수도권에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위기감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존 의식도 강하고 선도라고 하는 걸 어느 면에서 선도해 갈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꽤나 주변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다른 대학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요식행위처럼 어떤 성과만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이건 꼭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봐서 한 발짝씩 조금 속도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꼭 선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전략적인 면에서 저희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아주 너무나 싫어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하느냐고 매칭 펀드를 학교에서 얼마를 달라 거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이거는 이래서 쓸 수 없고 저래서 쓸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하니 차라리 수익 사업에 집중을 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따와도 안 따와도 그만인 이런 분위기가 더 강했었는데 어찌됐든 3년 전부터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학교 발전을 리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추진체라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래서 수익 사업 더하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역할이 저희 대학에서 굉장히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은 1주기 때는 저희도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이런 이제 영역을 쭉 펼쳐 나왔었는데 제가 2주기 사업 계획을 하면서 과감히 연구 영역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은 아까 세계대학 평가, 글로벌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원들의 연구력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굳이 연구까지 투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교육에 집중을 했고 2주기 사업에서 교육 영역의 72%를 투입하는 그런 집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는 한 번도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학입니다. CK 할 때도 CK가 떨어지는 바람에 감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지속해서 첨단학과 순증을 통해서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정원 중에 놀랍게도 이공계열이 24년도 기준으로 68.5%지만 25년도 기준을 내면 70.2%인가까지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20여 년 이 학교에 있지만 정말 처참한 인문사회 계열의 추락입니다. 이거를 지켜봐야 하는 전공 입장도 정말 좀 가슴 아프기는 한데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공계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20년 이전에 벌써 이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중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첨단학과만 25년도 기준으로 6개 학과 정원 634명으로 23.7%가 첨단학과 정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교육부가 원했던 것처럼 저희 대학이 전공자율 선택제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 학사제도 유연화를 지원해 오지 않았느냐, 열심히 해왔죠. 예를 들어 보시면 융합전공이 신설이 되고 2017년도에는 창의학기제가 도입이 되기도 하고 전과제도는 계속 완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교육부가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24년도 입학생부터 5개월 통합 모집이 도입이 되었고 25년도 입학생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이제 선발이 되어서 올해부터 학생들이 이제 재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형 1로 자유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 대상학과 정원, 예를 들어 예체능 계열과 첨단학과를 제외한 대상 정원에서 11.2%를 선발했고요. 유형 2로는 5계열로 나누어서 전체 대상 학과의 35.7% 707명을 계열별 5계열 통합 선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자유전공학부는 올해부터 얘기지만 저희는 5개월 통합 모집을 24년도 입학생부터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정말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3년도에 난리도 문제지만 24년도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급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작이 반이니 시작을 하자. 그래서 교수 지원,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지원, 그리고 그 학생들의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의 지원, 그리고 교과, 비교과 지원으로 나누어서 저희의 전공선택 지원 체계를 재정비를 했고요. 먼저 제일 특징적으로는 교수님들이 그냥 통합 선발한 다음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라는 거를 다른 학교들이 한다던데 이제 그 사람 새로 선발해서 그 분이 알아서 상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공이 아마도 상담 전공이거나 교육학 전공이거나 아니면 뭐 관련 전공일 텐데 그분의 상담만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흡하다 하더라도 각 학과에 1학년을 전담하는 교수님을 지정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징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제도를 일차적으로 67명, 49개 학과에 67명의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교수님을 지정하고요. 1학년을 전담하는 그런 학생 상담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교수님들은 뭘 하시냐 하면 먼저 학과에서 추천에 의해서 선임이 되시면 학과 규모가 큰 데들은 2명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 40대 1 비율로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1학기, 2학기 모두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신입생 상담률이 86.2%입니다. 통합 계열로 들어온 학생들의 지금 중도 탈락률이 약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을 상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학기 초에 상담을 하고 가능한 이제 교과목들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전체 대형 강의로 운영되는 세종인을 위한 진로 설계라는 과목에는 전공 설명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중도 탈락자 현황을 상시 추적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에게는 1학점 시수를 드리고 그리고 활동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학과 유지 충원율에 따라서 포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강화인데요. 신입생 재학생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과대학에서는 좀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단과대학에서 혁신사업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그냥 내가 아는 그 학생 몇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런 단과대학도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재정비해서 모든 학과에서 5대1 정도의 비율로 학생들의 멘토를 정해라. 그랬더니 전체로 정말 5대1로 딱딱
멘토를 선발했으면 한 4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400명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저 바쁜데요. 알바 차라리 갈래요. 멘토하기 싫어요. 그래서 1학기에 173명, 2학기에 212명인데 이거는 점차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총 4회, 예를 들어 교사개발센터에 잘 아시다시피 뭐 튜터링을 한다랄지 학습 공동체를 한다랄지 할 때 중간에 계속 활동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보고서도 작성하게 하고 어떤 그 전공 소개를 하는 홍보 자료를 만든다랄지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교수님을 도와서 활동을 지원한다랄지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1, 2학기 학생들 연간 예산 이 학생들에게 나가는 지원비만 2.3억 원이고 2005년도 올해는 약 3억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재학생 만남의 날도 활성화가 사실 그 전에도 잘 되고는 있었는데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신입생 참여를 거의 강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비교과 지원인데요. 다 이제 신입생 처음에 들어오면 사실 연세대학교 너무나 부러운 것이 RC 제도가 있어서 근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넓은 캠퍼스가 있지도 않고 레지던시 칼리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결국 1학년 들어오자마자 1학기 때 신입생 세미나 A, 그 다음에 2학기 신입생 세미나 B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교과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1학기 과목을 세종인을 위한 진로 설계 그리고 2학기 과목을 세종인을 위한 전공 탐색이라고 2개로 개명을 하고 내용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이 과목들이 지향해야 할 구성 방향도 새롭게 제시를 하면서 교수님들에게 이 과목의 성격을 좀 더 인지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먼저 1학기 진행되는 세종인을 위한 진로 설계는 대형 강의입니다. 5계열별로 나누어서 큰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안에서 뭐 처음에 4주 동안은 동영상도 보고 전공 설명회도 듣고 하다가 중간 4주 동안에는 이제 기초 상담이 시작이 되다가 마지막 4주 동안에는 집단 상담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 이걸 담당은 누가 하느냐? 저희는 취업지원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 자격을 가진 취업 상담사 있잖아요. 취업 상담사를 활용해서 이 과목을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잡케어에 등록을 해서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1학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가 되면 세종인을 위한 전공 탐색이라는 과목이 1학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3학점으로 하고 싶어도 학교의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목 1학점짜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고 요거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서 소규모로 그 학과의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진행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안에서 그럼 뭐 학과별로의 전공 특성도 다르고 또 학생 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교과목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혁신처를 중심으로 6개의 공통 요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학점짜리의 어느 전공에서 이 교과목을 개설해도 학사제도 및 교내 프로그램 안내, 사회 노동시장 학문 변화 탐구, 그 다음에 전공 탐색 간담회와 전공 설명회, 전공 박람회 참여 그리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밀착 상담 주간,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졸업생 재학생 만남의 날 참여를 반드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안에서 교과목이 운영되도록 하되 예를 들면 우리 학과는 집중 상담을 3주 동안 할 거고 어떤 학과는 2주만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이제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뭐 문과를 들어왔다가 이과 전공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타 대학에서는 여기에 벌써 AI 뭐 튜터를 뭐 지원을 해서 뭐 대대적으로 이제 앱을 개발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비용 대비의 실효성이라는 게 아직은 저는 좀 저희 혁신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장은 기회만 좀 늘려주자. 그리고 타대학의 상황을 보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프로그램에 원래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파이썬까지만 진행이 되다가 경영, 경제 과목이 추가되었고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 과목, 신설 프로그램으로 스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제 새롭게 기획해서 24년에 시작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학생들 특히 물리, 기초 수학 듣고 기초 물리를 듣는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때 그 과목 듣고 오지 않은 학생들만 모여.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너희들 우리가 튜터링도 해주고 추가 과외도 해줄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피어슨의 그 AI 튜터가 같이 붙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학기 열심히 노력했고 2학기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됐을 것 같습니까? 별로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잘 안 됐습니다. 1학기 때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그랬더니 이탈률이 마지막에 80%입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좀 줄였어요. 그래서 좀 규모를 작아서 그래서 이탈률은 한 50%로 줄었지만 참여 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25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공만 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럼 도대체 왜일까? 학생들은 제발 저 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바빠요. 아직 마음속에 고민도 많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느니 어떤 학생들은 차라리 나 다시 재수해서 다른 학교 갈래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비대학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입학 전에 수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수를 하면 나중에 입학 후에 1학점짜리를 이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말고도 교과목이 올해에도 새로 추가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야지. 예를 들어 예비대학 프로그램 확대가 지금 제가 한 문장으로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확대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할 때마다 다 때로는 저항과 때로는 의욕은 있으나 현실적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랄지 단 의지가 있으면 시작은 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들 들어와야 하니까 이제 올해부터 예비대학부터 시작해서 1학기, 2학기, 2, 3, 4학년은 어떻게 교과목을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학생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게 할지 기획도 했고요. 특히나 이 자율전공학부 교육 설계에서는 소위 교육 혁신의 비전에 맞는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간 게 타 학부에서 있지 않은 3학점짜리 1학기, 2학기 선택 과목을 개발한 겁니다.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필수로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름이 바뀌었는데 세입 탐구 세미나라고 하는 것으로 3학점짜리를 PBL로 수업을 방식을 선택해서 각각 주요 필독서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 내용들을 각색해서 조별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같은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학기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으로 진입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디자인 띵킹 그리고 스캠퍼 기법을 이용한 이것 역시 PBL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율전공학부에 새로 채용된 교수님들이 이 PBL 수업의 컨설팅에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박람회 설명회인데요. 이제 작년 1학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강의 내에서 전공 설명회가 진행이 되어야 해서 이 설명회를 위해서 세종이나 진로 설계 안에서 그 4주간에 걸쳐서 그 계열 안에 있는 모든 그 학과가 와서 자기 전공별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신입생 전체 2,888명, 저희가 2,657명이 정원인데요. 외국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가 큽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학기에는 대대적으로 전공 설명회를 포함한 전공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전공 박람회는 학생에게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기획력이 짱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저희 밑에 그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컨벤션 지하홀에서 저렇게 했는데요. 40개 학과에서 부스를 차리고 약 1,082명이 참여해서 처음 시작한 박람회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왼쪽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왼쪽에서 네 번째가 저고 오른쪽에 교무처장이 계시고 이제 그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학생회장이 와서 자랑스럽게 학생회장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과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진행했던 전공 설명회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 옆에 살짝 한 10m 걸어서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학과별 전공 설명회 일정을 했더니 그 10m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박람회장 안에다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기반 혁신입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이 여태까지 기초조사나 뭐 이런 걸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진심으로 꼭 필요해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합선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인식조사도 열심히 했고, 또 특히 자율전공학부 신설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을 해서 주요 7개 대학의 8개 대학, 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뭐 강원대학교, 한동대학교 이런 사례들을 집중 취재를 하고 막 가서 찾아뵙고 해서 이 기초연구를 담당한 교수님이 자율전공학부장으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논의체계, 아까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탑다운 형식이 아주 강했던 저희 학교 의사결정 구조상에서 그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각 부처의 어려움들을 반영하면서 사업들을 조율해 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도 많이 하시겠지만 교육혁신 TF를 2023년도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임교원은 저희는 정말 그 인문사회 계열에서 신임교원 그 채용 너무 안 해주시고요. 그 첨단 쪽은 굉장히 열심히 뽑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그렇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저희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겸직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4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25년도 올해부터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습도 더 늘어나야 하는 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뭐 컴퓨터 공학부 이런 데들은 하나로 진행됐던 실습 과목이 2개, 3개가 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풀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근데 정작 58명이나 확보를 했는데 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수요는 한 2-3명밖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게 그 수요가 있는 과로만 중심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노하우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 조성, 학술 정보는 대대적으로 그 리모델링 했고요. 여러 차원의 융합적인 교육시설 뭐 다른 학교 다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LMS도 완전히 개방형 플랫폼으로 이제 그 재구축을 해서 약 7억 정도를 들어서 했고요. 교수님들 저희 정말 이 플랫폼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 81.1%가 모든 강좌가 이 지판 캠퍼스 플랫폼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혁신처장이 된 게 작년 1월 1일자인데요. 그 전에 혁신원에 해당하는 창의교육개발원과 대학혁신지원 사업 추진단을 통합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합하고 더하기 거기에 교육과정 평가센터라고 했던 센터를 IR 센터로 개편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혁신교육센터도 신설을 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저 혁신교육센터는 나중에 말씀드릴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추진해가는 정말 그 추진체입니다. 그래서 저 센터도 어느 그 처가 가져갈 것이냐, 단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가져가야 될 것이냐, 뭐 혁신처가 가져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저희 직원 선생님의 굉장히 싫어했겠죠. 당연히 팀장님이 너무 저희 팀장님이 싫어하셨는데 저 센터만큼은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혁신처 안으로 통합을 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정말 이 캠퍼스처럼 너무나 여유롭고 넓고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 저희는 용적률이 거의 580%입니다.
그러니 좁은 학교에서 얼마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지, 그래서 학과 공간을 대대적으로 통합을 해서 학과 사무실을 다 폐쇄하고요. 그리고 단과대학별로의 학과 사무실이 다 한 군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고, 단과대학 행정실이 애초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리고 학과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 중에 어디는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 학과가 학과 사무실도 있는데 옆에 창고도 있는데 옆에 뭐 학과 뭐 보조 무슨 실습실 하고 있는데 비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전체 약 48% 사부 공간이 줄어들었고요. 이 공간들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사용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설계지원센터는 지난해 신설을 교무처 산하에 했는데, 전공설계지원센터에 뭐 교무처장님이 뭐 센터장 겸직하시고, 이거 사실 이제 일단은 만든 거죠.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일부로 채용 예정이었던 아카데미 어드바이더 일단 1명으로 시작합니다. 2명, 3명 뽑지 않습니다. 시작해보고, 그런데 마지막 총장님 면접에 이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한 분 올렸는데 안 오셔가지고 3월 2일 채용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바로 신규 채용 공고를 냈고요. 참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학사제도 유연화 관련해서 뭐 도전학기제, 무슨 창의학기제, 저희는 이제 창의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이 정말 프로그램 잘 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창의학습 5개 유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서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심사를 받고 하는데, 오른쪽에 학점 인정제도 보시면 자기 교양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전공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써낸 계획이 뭐냐에 따라서 교양 과목의 성적이면 교양으로 인정을 하고,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12학점 최대로 해서 인정하는데, 처음에 계획서 내고 심사하고 활동 보고서 내고 최종 교수님이 성적을 주면 그 성적을 주는 게 마땅한지 위원회가 열어서 또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 어느 학교보다도 내실 있는 그런 창의학기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인재 자기설계 전공을 다 추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작년까지 2개 학기를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 0명입니다. 그 얘기는 홍보가 부족했느냐 아니면 의지가 부족하냐, 사실 따져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25년부터 포기하지 않고 하기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 들어갔죠. 당연히 마이크로 디그리 처음에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들이 마이크로 디그리가 뭐야? 네, 마이크로 디그리 또 엉뚱한 짓 대학 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했었죠. 하지만 결국 처음에 이제 그 일부 전공에서 시작되었던 마이크로 디그리가 작년부터는 AI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 모든 학과의 AI 마이크로 디그리 필수 설치로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 2학기부터 8개 전공이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 개발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고, 올해 다시 1학기에 6개 전공이 추가되고 이번 2학기부터는 모든 전공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했느냐, 1년 만에 급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운영하면서 점차 더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고요. 소프트웨어 AI 혁신교육센터 업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려야 하는 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전교 AI 마이크로 교육과정 시행 배경에는 어찌됐든 이 시대에 결국 AI 융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전공에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설치를 했고, 유형은 심화냐, 연계냐, 융합이냐로 나누고요. 심화는 관련 전공들이 있죠. 뭐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한다랄지. 그래서 이 전공들은 당연히 교과목 구성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저 밑에 AI 융합형은 기초 과목 2개, 심화 과목 1,
그다음에 연계융합전공 AI X 과목 하마 이렇게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학교는 AI 기초 과목 저 중에 2개를 모든 학생이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곳에서는 저거 더하기 2개 과목만 더 들으면 AI 마이크로 디그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AI X 과목, 그러니까 AI 경영학, AI 교육학 이런 거죠. 그 교과목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AI 혁신교육센터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교과목들은 가능한 PBL이나 FL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어서 약 50%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센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1단계는 전체적으로 잘 정착을 시켜서 심지어 28년도부터는 전교생이 AI 마이크로 졸업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환류와 개선을 통해서 AI 마이크로가 처음에 개발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AI X 과목의 컨설팅 프로그램이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그 개별 교수자 컨설팅으로 바꿨거든요. 뭐 그런 이제 개선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가 경쟁률 저희 수도권 대학으로 애지간한 그런 정도인데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표는 자율전공학부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부 위주 교과로 저희가 자율전공학부 학생을 뽑는데 올해에 이제 13.7 정도의 경쟁률로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엔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저 유지 충원율은 나쁘지 않은 학교지만 중도 탈락률이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계열별로 들어온 학생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요번에 5개월 통합 계열로 들어온 학생들의 전공 진입 2학년 전공 진입을 위해서 이제 배정이 완료가 되었는데 어떤 학과는 처참하죠. 지원자 0명 그리고 성적 하위로 집중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시 회의가 요즘에 소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더 있나요? 여기도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과가 나쁜 대학은 아니고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고 저희 학교에서는 뭔가가 조용할 날이 없어서 역동적인 대학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학과 간이 어느 학교보다도 학과 간의 칸막이가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별의 세분화도 엄청나게 일어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에너지 융합공학과 자원 무슨 공학과 해가지고 그 관련된 하나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 말씀하신 그 세 개의 학과는 하나를 통합해도 상관없어 하는 데들도 막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저희가 무엇을 선도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작은 프로그램들의 개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때로는 교육부가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든 조율해서 정착시키려고 하고 동시에 사업 관리를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만큼의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 조성, 환경 개선 그리고 프로그램에 더 투입하고 장학금 더 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리고 이외에 학교가 원래 지향하고 있었던 비전들, 글로벌을 지향한다랄지 그런 모든 점들을 같이 어우러져 가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왼쪽에 나열한 거는요. 기존에 한 것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지금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대신 새롭게 2025년도 3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 들어오자마자 좁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을 달아서 한 달 동안 입학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내 환영받는 환대받는 기분 그래서 안 나오려고 하다가도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그 분위기 문화를 조성하는데 좀 크게 집중하려고 하고요. 전공설계지원센터가 아직도 잘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정착 그리고 AI 학사 지원 시스템 구축한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중도 탈락 예측 및 예방 시스템도 다른 대학에 구축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를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취업 데이터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회사로 갔는지에 대한 취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그 정비를 해서 데이터 관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AI 시대이기 때문에 교원, 학생,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이번 3주기 사업에 많이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아주 그 멋들어진 그 정말 이것만큼은 해보세요라고 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고민만 나열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같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그 세종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학교 김희연 교육혁신처장님께서 첫 번째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세종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또 어떤 갈등의 기로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열어주셨었는데요. 전공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마이크로 디그리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셨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또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가감 없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큰 틀에서의 혁신을 위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전략들을 어떻게 끈질기게 기획하고 진행을 하셨는지를 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장님께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